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은행 신관식 세금 전문가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주택연금 그리고 농지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도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예. 특히 이제 신탁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많이 주셔서 예,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면 댓글 달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애인 관련된 네네. 신탁에 네네. 대한 내용 네네. 부분을 그 제네시스박 유튜브에서 네네. 보셨다고 실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진짜 아, 꽤 많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도 예.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네. 도움되는 정보 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제 새 책이 나왔고요. 아, 네네네. 처음으로 이제 네. 그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공저. 예, 그래서 저와 기업은행에 있는 세금 전문가 그리고 네네. 하나은행에 있는 세금 전문가 해서 네.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네. 세 명이 뭉쳐가지고 각기 이제 고객 상담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네. 만든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완주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 맞죠? 맞습니다. 네, 여기 네. 출연하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반갑고 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오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네, 세금 전문가인데요. 좋아요. 네. 일단은 오주 완성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5일 완성이라 그러면 뭔가 사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짧다. 예, 세금 관련돼서 5일 만에 어떻게 5일은 좀 전문- 아니야. 예. 네. 근데 5년 완성이라 그러면 너무 길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5주 완성이라 그러면 참 좋겠다. 그리고 네네.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그 5주 속에는 첫 1주차 증여세, 네. 2주차 상속세, 3주차 종합소득세, 그리고 4주차 양도소득세, 네. 5주차 이제 개인 법인 관련된 라이프 컬처, 미술품 네네네. 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있어야 될 내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이제 그 질문 들어오는 건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게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예, 참고해 하시고 예.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품절 되기 전에 예, 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인데. 예, 오늘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인데요. 네. 실제로 이 연금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중에서 네. 그냥 보통의 이제 여기 채널 분들도 그렇고 이 연금에 대해서 세법상의 장점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아직은 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은 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연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 약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예. 오늘 한번 우리 예. 신관식 세금 전문가 예. 모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KB경영연구소의 부자 보고서랑 예. 이제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가 네. 참 그 유명한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네. KB경영연구소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부자분들 금융재산 10억 원 이상, 그럼 부동산은 더 많겠죠. 네. 이런 분들이 부동산이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6.2%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이제 보통 사람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평균이 9억 3,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른다고 굉장히 해요. 많네요. 그런데 그 제네시스박 이 유튜브 채널은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의 증식 그리고 네. 절세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네. 이렇게 증식하고 절세해서 나중에 시니어가 됐을 때 부동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은퇴 생활, 은퇴 설계,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부동산 연금 대표 연금 상품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포커싱이 그쪽으로 맞춰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주택연금 먼저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네. 그리고 개인연금과 함께 최근에는 4층, 4대 연금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 상품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네. 보증하는 형태로서 그러니까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네. 담보대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대출의 한 형태가 네. 이자와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네. 주택가액에서 대출의 형식으로 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불린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는 영모기지 또는 리버스 모기지 네네. 상품이고요. 명목상은 연금이지만 대출이다.
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실질은 대출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내가 네. 주택연금을 받고 싶은데 네. 대출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영 모기지 말고 그냥 모기지가. 네. 그럼 얘 남아 있는 거 상환하고 신청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상환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이 네. 연금 소득세가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아니죠. 이자 네. 비용으로 그러니까 네. 원리금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일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요. 또는 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신탁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 여기도 라는 신탁이 또 말씀드립니다. 나오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그 가입 요건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에 5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다섯 이 가지.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아, 엔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부 1명 중에 네, 55세 이상이어야 네, 하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기준, 시가 아니고요. 예, 공시가격 기준. 이 채널에 들으시는 분들은 공시가격 네, 어떤 네, 건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네.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시가로 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 그렇습니다. 18억 원에서 20억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1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자도 가능한데요. 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서 가입이 아. 가능하다. 가격 기준이고 네. 예, 2주택자도 가능한데 네.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팔아야 되는 이 주택 가입하는 이 주택 말고 팔아야 되는 그럼 가격 안에 들어와도 3주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현재는 2주택자까지 대출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은 3주택자도 3년 안에 다 판다. 이 조건은 네.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2주택자까지 네, 알겠습니다. 된다. 예. 셋째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요. 네네네. 일단 이제 그 건물 이 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죠. 그리고 실버타운 형태로 분양한 주택들도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이거나 아니면 네.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용도가 그냥 오피스텔이면 안 되고 예. 이 오피스텔 자체의 목적 자체가 용도도 주거로 전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 오피스텔도 그렇게까지 기재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요. 네.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일부 네. 예외사항은 있어요. 예.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예. 아니면은 혼자 사시는데 네. 실버타운에 입주하셨다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예외는 있지만 아무튼 주민등록등본상 그리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5번째는 이거 가입할 때 치매 걸리시면 안 돼요. 아, 왜요? 예, 행위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좀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본질이 대출이니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상태에 있으시거나 네. 그 과거 용어로 현재 용어로 보면은 이제 성년 후견인이거나 예.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 후견인일 경우에는 안 된다. 다만 이럴 때는 네. 법원에 후견 절차를 거쳐가지고는 할 수 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좀 까다롭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뭔가 이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그렇습니다. 하겠죠. 일반적인 장점은 네. 본인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네. 살아있으면 배우자까지도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예.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용을 갖고 계신데 어떤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네네.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승계돼서 예, 받을 예. 수 있다라는 네. 점이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람의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배우자분이 또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네네. 연금 지급 중단의 디폴트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안전하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게 정산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 가격이 네. 10억 원인데 부부가 합산해서 받아간 여기 주택연금을 통해서 받아간 금액이 7억 원이다. 네. 라고 하면 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차액을 3억 네. 원을 상속인한테 지급하고요. 네네.
주택 가격이 10억 원인데 네. 받아간 주택연금의 가액이 12억 원이다 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상속인한테 2억 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 가격 내에서 받아갔다면 이 잔액을 상속인한테 주고 초과해서 받아갔다 한다 하더라도 네. 상속인들한테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유리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이게 10억인데 다 못 받으신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배우자한테 가거나 예. 아니면 못 하면은 이제 상속인한테 자녀들한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령 이제 더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따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놔라 이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네. 일찍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들이 음. 55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55세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퇴직연금과 그렇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해서 음. 그 나중에 시니어 되시면 약간의 이제 그 생활비가 조금 적게 들긴 하지만 55세부터 65세까지는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자영업 하실 때의 그 씀씀이가 예.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소득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네네네. 것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걸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5가지 요건을 맞추는 거 한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세팅을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좀 일찍 퇴직을 하면 예. 국민연금까지 65세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은 65세인데 조기연금 개시하면 60세부터. 그러니까 네네. 5년이 빚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5년 아니면 10년이 빚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세팅을 해가지고 받으면서 예, 이제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오래 얘기하면은 자녀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더 받았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더 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만 네. 이 가입 시점에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연금을 네. 해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네.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이 주택가액 상승기에는 이걸 해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내가 깨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액이 가입할 때 세팅이 되니까 연금액이 가입할 때 세팅이 되니까 네. 요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락할 예. 때 세팅해야겠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그 트렌드는 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 한번 좀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보는데 이번에는 세법상 장점이라고 쓰셨네요. 예. 뭔가요,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든 네네네. 여러 이제 주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나 음. 재산세나 또는 양도소득세나 또는 나중에 상속증여세를 좀 아끼고 싶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된 어떤 절세 네. 플랜들이 나오고 그런 구조들이 나오잖아요. 이 주택연금의 세법상 장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주택 공시가격을 5억 원을 한도로 음. 납부할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돼 가지고 5억 원이라 그러면 5억 원짜리라고 한다 그러면 네. 재산세가 7월 9월 달에 네. 나올 텐데 이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서 25% 정도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그렇습니다. 뭐 10억짜리를 하더라도 전체가 다가 아니라 예. 5억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산세의 4분의 1을 빼준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디요? 그게 몇십만 원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네. 공적연금 소득, 즉 나중에 저기 잠깐 미안한데요. 네. 첫 번째 저 있잖아요. 네, 우리 1주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9억 이하 재산세 특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중복 적용돼요? 중복 적용에 예. 대해서 부분은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 왜냐하면 기준시가 9억 이하짜리는 또 특례 세율 적용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것까지 되면 좋긴 하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예, 공적연금 소득,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연말정산할 때나 공적연금 소득,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뭐 직영연금을 받으시면서 다른 임대소득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될 때 그때 여기서는 이자가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대출이니까. 그렇지.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네네네. 이건 저도 아까 좀 그 네. 생각을 했었어요. 이자 대출이라고 하니까 그게 정말 좋았어요. 본질은 대출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되겠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거 보면은 굵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하니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예. 자,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상속세는 네.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예. 공과금, 장례비용이랑 여러 가지 공제를 네네. 빼죠.
근데 네. 아무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예. 채무를 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채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질이 채무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대출이니까. 오. 그럼 여기서 받아간 주택연금에서 받아간 원금과 이자의 누적액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발생되는 보증료 등이 좀 발생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수시 인출금도 가능해요. 조금 일부를 목돈을 빼내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받아간 월 지급금 누계, 연금 누계와 네. 보증료 그리고 이자 등은 부채로 판단돼요. 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예. 이 주택가액이 10억 원인데 네. 이 연금을 5억 받아가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네. 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10억에서 5억 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증명하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발표된 네, 네, 네. 보증잔액 증명서를 하면 네, 네, 네. 예, 부채로 평가돼서 일단 채무로 빼줘요. 다만 네. 1년 이내에 2억 이내에 5억 이상으로 이 재산, 이 연금을 받아간, 이 대출금을 받아간 이 금액이 어떤 그 추정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런 것이고 네. 아무튼 주택연금을 받아서 잘 쓰고 증명 가능하다면 예, 예, 예. 여기서 받아간 주택연금의 지급 총액에 네. 대해서는 부채로 판단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진다. 야, 그러면은 이거 좀 잘 활용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참 이게 상속 얘기할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임명이 제천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제 10년 내에 이렇게 되면 또 사전증여재산가액 더해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2년 내 얼마 이런 것만 좀 제외가 되면 네, 좀 상속세를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는 예, 예, 예. 자녀들한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부모님의 아파트나 이런 게 좋은 아파트고 이러면 참 좋지만 네네네. 실제로는 조금 약간 오래 살고 대부분 그냥 평범한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를 물려받았을 때 음. 이거에 관련돼서 그 뭐 상속인들이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상속의 특례가 있긴 하지만 주택을 받고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네. 연금을 받아가고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예, 예, 상속인한테 주거나 더 받아갔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속인들한테 부담이 없는 제도예요. 없고 이거는 아까 본질이 대출하게 했으니까 따로 뭐 상속 등기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취득세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이 주택연금의 단점이 아까 있어요. 네, 네, 가입 네, 시점에 네. 약간 보증료도 네, 부담해야 네, 네. 되고 소유권도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입 시점에 그 주택가액으로 평가해서 연금을 받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택연금의 세법상 장점은 재산세에 관련된 매년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에 관련된 일부 감면 혜택이 있다. 네. 두 번째는 나중에 시니어가 되셨을 때 여러 가지 공적연금 소득자가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나 또는 종합소득에 관련된 금액을 할 때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택에 관련돼서 부채로 평가받기 때문에 네, 네. 상속재산에서 부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부담 없이 이 재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게 되겠죠. 그렇죠. 또는 상속세도 전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 연금에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증명이라든지 생활비로 쓰는 거를 확고하게 잘 증명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제 상속세가 조금 염려가 되시면 뭐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니까 네. 염려가 되시면 내가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떤 그 세금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네. 가입 조건이 네. 공시 가격 12억 원이니까 그렇죠. 네. 시가로는 18억, 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1주택지에 똘똘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소득 생활을 하면서 똘똘한 1주택을 장만하신도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뭐 다 하다 보면 이 주택밖에 없다고 치면 예. 싶다고 치면 이거 물려주실 때 이거 세금만 나오고 네. 상속세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녀분들 똘똘한 임대주택 받기를 원할 텐데 하면서도 네. 실제로 세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식들도 이런 얘기 하죠. 부모님 쓰다 돌아가셔라. 쓰다 돌아가시는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기 옵션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셨다가 상담 받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인원 현황. 예, 쭉 네.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만. 네. 그래서 지금 한 네. 12만 명 정도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셔가지고 12만 명. 예, 그렇습니다. 받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아마 좀 사회 트렌드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도 일단 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 편하게 예, 자녀분들도 뭐 부모님도 거기서 편하게 안락하게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세금이라든가 그런 이슈 같은 거 봤을 때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택연금 한번 장단점 예, 잘 활용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어 하고 관심이 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예. 못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